가을의 끝자락, 서울의 번화가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날이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다. 평범한 오후처럼 보였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정민우, 49세의 성공한 사업가는 7살 된 양자 준서의 손을 잡고 강남의 번화가를 거닐고 있었다. 준서는 밝은 얼굴에 순수한 미소를 지닌 착한 아이였다. 민우는 아이가 겨우 3살 때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 입양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지난 4년간 민우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이 아이에게 쏟아부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결핍을 보상받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들은 막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준서는 반쯤 녹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갑자기 준서가 멈췄다. 둥그런 눈이 커지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길 건너편으로 뛰어갔다. 길 건너편 대형 쇼핑몰의 오래된 벽 옆에는 한 여인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금이 간 플라스틱 그릇이 놓여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그녀가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준서가 그녀에게 달려가 안기며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는 엄마가 여기 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여인은 마치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고 마른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보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니야, 착각이야.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난 아이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떨리는 손이 아이의 어깨에 닿았다. 그 접촉은 불안하면서도 갈망이 가득했다. 마치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였음을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때 민우가 뛰어와 서둘러 준서를 여인에게서 떼어냈다. 준서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목에 걸린 오래된 팔찌를 꽉 쥐며 속삭였다. 아빠, 틀린 게 아니에요. 엄마 머리 냄새가 기억나요. 여인은 깜짝 놀라더니 정신이 든 듯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작은 몸이 붐비는 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왜 이렇게 조여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과거의 문이 하나 열리는 것 같았다. 비록 자신이 이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그 순간 이후 거리 전체가 정적에 빠진 듯했다. 만약 단순히 아이가 낯선 사람을 엄마로 착각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준서의 그 안김과 엄마라는 부름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마치 그 그리움이 오랫동안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민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시선은 구걸하던 여인에게 향했다. 그녀는 공포가 아닌 감정에 떨고 있었다. 어떤 기억이 그녀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도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떨었다. 아니요, 전 아이를 모릅니다. 정말로 아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아이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고 다시 찾은 듯한 감정이 뒤섞인 채 터져나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구네 아이가 거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지? 혹시 실종된 아이 아닐까? 몇몇은 멈춰서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 민우는 그저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뒤엉켜 있었다. 준서가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어머니를 안아보고 위로받고 모든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아이의 눈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들의 침대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준서는 베개를 안고 눈을 크게 뜬 채 울지는 않았지만 잠들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는 항상 내가 잠들도록 도와줬어요. 엄마는 내 이마에 키스하고 잘 자.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분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민우는 숨이 막혔다. 그의 마음속에 어렴풋한 두려움이 생겨났다.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에게 오게 된 여정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해했다. 아이를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아이의 과거와 용감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민우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평소처럼 준서의 웃음소리도 민우가 저녁 식사를 위해 아이를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준서는 소파 한쪽에 움츠린 채 베개를 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우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놓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거리에서 만난 당황하는 여인과 준서의 갑작스러운 안김이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 맴도는 것을 알았다. 준서는 민우가 3살 때 입양한 아이였다. 당시 아이는 보육원에서 왔을 때 마르고 말이 없고 영양실조와 경미한 정서장애 징후를 보였다. 그때 민우는 겨우 28세였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사업은 막 성공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무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우에게 그것은 충동이 아니라 처음 아이의 눈을 봤을 때 느낀 이상한 유대감이었다. 함께 지낸 4년 동안 그는 준서에게 사랑, 교육, 여행, 그리고 부족함 없는 생활 등 최고의 것들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의 과거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우는 음식을 방으로 가져와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았다. 준서야, 아직도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슬퍼?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아빠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잠시 후 준서가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는 그분이 엄마라는 걸 알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봤을 때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오래된 방, 엄마가 저를 재우던 목소리, 엄마와 제가 같이 했던 팔찌도 기억나요. 엄마 것은 빨간색이고 제 것은 파란색이었어요. 엄마는 그것이 우리 모자의 팔찌라고 했어요. 엄마가 저를 안고 재울 때마다 엄마는 그것을 만지며 나중에 네가 크면 왜 이게 끊어졌는지 이야기해 줄게라고 했어요.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고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 같지 않았다. 준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팔찌는 보육원에서 아이와 함께 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당시 수녀들은 아이가 문 앞에 남겨졌을 때 이미 손목에 그것을 차고 있었다고 했다. 민우는 그것을 기념품으로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기억의 조각일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보육원에 전화했다. 기록은 여전히 완벽했다. 그의 이름, 입양 날짜,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아이의 친부모에 대해 물었을 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어느 이른 아침에 버려졌고 서류도 없고 메모도 없었으며 팔찌 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 당국에 보고했지만 아무도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때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었나요? 누구를 불렀나요? 특이한 점은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첫 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엄마를 부르곤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정보는 민우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엄마를 불렀다.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사람을 시켜 구걸 장소 근처 상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한 중고 의류 상점이 거의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만진 후 비틀거리며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면서 민우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여인이 작은 물건을 떨어뜨렸다. 오래된 손수건, 한쪽 구석이 찢어진 청록색이었다. 민우는 사람을 보내 현장 근처 노점상들에게 물어보게 했다. 한 음료 판매상이 즉시 손수건을 알아봤다. 네, 이건 이현숙 씨 것이에요. 그녀는 정말 가난해요. 길거리에서 자고 제게 물을 달라고 하곤 해요. 항상 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습관이 있어요. 그녀는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지 않고 구걸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녀가 아직 이 근처에 있나요? 민우가 급하게 물었다. 네, 있어요. 보통 밤에는 저 뒷골목 버려진 주차장에서 자요.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열이 나기도 했어요. 이현숙. 처음으로 그 여인에게 이름이 생겼다. 민우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은 마치 기억 속에서 온 희미한 부름처럼 울려 퍼졌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을 열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운명이 조용히 잃어버린 어떤 것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려는 것인지. 다음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회사에 가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당일의 모든 회의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계약, 주식, 비즈니스 전략이 없었다. 대신 국어라는 여인의 놀란 얼굴과 이름 모를 이상한 눈물이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간 만남, 아이의 몇 초간의 감정 표현이었지만 그것은 지난 4년 그가 쌓아온 신념에 금이 가게 했다. 무언가 있었다. 그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오전 9시경 민우는 낡은 주차장, 저렴한 여관 뒤에 있는 버려진 땅 앞에 나타났다. 그의 비서는 이곳이 이현숙을 포함한 노숙자들의 정기적인 거처처임을 알아냈다. 이른 아침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무너진 벽 구석에서 그는 오래된 스웨터를 입고 몇 개의 판지로 덮인 채 웅크리고 있는 형체를 보았다. 여인은 발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여전히 그 얼굴이었다. 야위었지만 분명했다. 당신이 이현숙 씨입니까? 민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리에 두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며 본능적으로 옷자락을 당겨 가슴을 가렸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그 아이에 대해. 그의 이름은 준서예요. 그 말을 듣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돌아서서 두 손을 꽉 쥐었다. 침묵이 몇 분간 이어졌다. 단지 선풍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죠? 저를 자기 엄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마른 손으로 목 뒤를 더듬었다. 그곳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 이름이 정말 이현숙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따랐어요. 당신은 과거에 대해, 가족이나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단지 제가 팔찌를 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절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잠을 잘 때마다 울음소리, 작은 방, 생강쿠키 냄새를 꿈꿔요. 민우는 숨이 멈췄다. 생강쿠키. 준서는 생강쿠키를 매우 좋아했다. 비록 민우가 절대 사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항상 엄마가 만들어줬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출산한 적이 있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종종 아이를 안고 재우는 꿈을 꿔요. 저는 잘 자,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속삭이곤 해요. 그리고 꿈에서 울어요.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닦았다. 찢어진 소매가 먼지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분명해졌다. 그날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 심장은 그 아이를 알아봤어요. 민우는 조용히 서 있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그는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인은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심지어 복잡한 이야기를 지어낼 정도로 명석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건강검진, 기억력 검사, DNA 샘플 채취를 위해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그녀는 거부하지도 동의하지도 않고 고개만 숙였다. 만약 제가 정말 그 아이의 엄마라면 다시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조차도 자신이 진실을 얼마나 듣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날 그는 이현숙을 여관 근처의 작은 의료센터로 데려갔다. 초기 검사 결과 그녀의 머리에 오래된 수술 흉터가 있었고 가벼운 뇌 손상으로 인한 외상 후 기억 상실의 징후가 있었다. 그때부터 민우는 조용히 DNA 검사 절차를 시작했다. 머리카락 샘플, 혈액 샘플, 가장 정확한 절차를 따랐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결과가 양성이라면 그가 몇 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친모가 있고 그 어머니는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음성이라면 그는 아들의 실망한 눈빛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그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었다.
어느 결과든 그는 잠을 못 이룰 것이다. 3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결과가 나왔고 민우의 이름이 분명하게 인쇄된 흰색 봉투 안에 있었다. 민우는 봉투를 손에 들고 차 안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단 한 번의 개봉으로 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다. 흰 봉투는 민우의 손에서 무게감 없이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었다. 안도감으로 또는 공허함으로. 차는 여전히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천장등은 노란빛을 내리 비추었다. 민우는 거의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DNA 분석 결과라는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다. 이는 억 단위의 회의에서도 차갑게 대면했던 직접 생사가 달린 계약을 협상했던 사람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이건 사업이 아니었다. 이건 진실이었고 그는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그는 종이를 꺼내 기술적 매개 변수와 메모를 지나 맨 아래줄 굵게 인쇄된 명확한 문장에 도달했다. 두 DNA 샘플 간 모자 혈연 관계 없음. No maternal biological relationship with the two samples 없음.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또 한 번. 혈연 관계 없음. 이현숙은 준서의 침묵 아니었다. 민우는 길게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결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우는 아들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이미 잠들었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벽을 향해 조용히 누워 있었다. 민우는 준서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현숙을 만난 이후 아이는 혼이 빠진 것처럼 보였다. 식욕이 없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밤에는 자주 깨어 꿈에서 엄마를 부르곤 했다. 민우는 검사 결과를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이가 일어나 앉았다. 눈가가 붉었다. 아빠, 왜 아직 엄마를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민우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다. 그는 진실을 말했어야 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한 그 순진한 눈을 보니 마치 기적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빠가 좀 더 알아보고 있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는 베개를 안고 작은 고양이처럼 어둠 속에 얼굴을 묻었다. 다음날 아침 민우는 이현숙이 치료 중인 의료센터를 찾아왔다. 그녀는 복도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얇은 재킷을 입고 여전히 버림받은 듯한 공허한 눈빛이었다. 민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요. 꿈에서만 본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슬펐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진짜 아이를 잃은 것처럼 아픈 걸까요? 민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생물학적 증거는 없지만 그녀의 마음속 감정이 종이 위에 어떤 결과보다도 더 믿음직하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귀가하는 길에 민우는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그는 서류가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검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머리카락 샘플은 제 비서가 의료 전문가 없이 채취했습니다. 혹시 샘플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화 너머의 사람은 다소 놀란 듯했지만 대답했다. 저희가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원하신다면 병원에서 직접 감독하에 혈액 샘플을 다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민우는 즉시 동의했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이현숙을 데리고 가서 전체 절차를 다시 밟았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고 그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결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따라갈게요. 두 번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만약 그녀가 정말 친모가 아니라면 왜 준서가 일치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방, 자장가, 팔찌, 그리고 생강 쿠키 냄새까지. 혹시 아이의 기억이 투영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진시 조작한 것일까? 그리고 작은 단서가 갑자기 나타났다. 민우의 비서가 옛 입양 서류를 다시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긴 사람의 서명이 당시 직원 중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서명은 흘려 쓴 비체였고
신분증 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었다.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이름 없는 낯선 사람이었다. 보육원 문 앞에 아이를 놓고 간 사람.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 이제 민우는 준서의 입양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정체불명의 여인, 준서를 데려온 사람이 모든 수수께끼의 열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현숙은, 이 거리에서 버려진 여인은 단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조작의 희생자인지? 두 번째 DNA 검사 결과가 그 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민우는 이제 진실이 때로는 숫자에 있지 않고 가슴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DNA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사업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직감이 이 사건에 극도로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뿌리까지 추적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날 아침 그는 준서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매일처럼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슈퍼히어로나 자동차가 아니라 나무로 지은 작은 집, 열린 창문, 앞마당에 낮은 식물들, 그리고 고양이 무늬가 있는 앞치마를 입고 문 옆에 서 있는 여인을 그렸다. 준서야, 이게 뭐니? 아이가 고개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살던 집이 기억나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꿈에서 여러 번 봤어요. 향기 나는 식물들이 있었고 엄마는 그걸 따서 제 목욕물에 넣어주곤 했어요. 또 기억나는 게 있니? 비가 오던 날 엄마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엄마는 절 꽉 안고 있었고 누군가 왔어요. 엄마가 소리쳤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민우는 멈췄다. 그 기억은 꿈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는 그림을 건축업계 친구에게 보내 어떤 스타일의 집인지, 어떤 지역에 있을 수 있는지 분석해달라고 부탁했다. 3일 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 약간의 흥분이 묻어났다. 80% 확신해. 내 아들이 그린 집 스타일은 영동 지역의 농업용 임시주택 형태야. 집 앞의 식물은 들깨인데 사람들이 약용으로 쓰는 야생 허브야. 고양이 무늬 앞치마는 아마도 옛날 보기 의류 공장에서 나온 흔한 디자인일 거야. 내 말은 출처를 추적할 수 있을지 묻는 거지? 현장 조사를 한다면 가능할 거야. 내 친구 중에 X도 민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 농촌 지역 주택 기록을 담당했었어. 사진을 보내줘. 찾아달라고 할게. 일주일 후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 강원도 양구군 로현면에서 그림과 거의 똑같은 집을 찾았다고 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집은 이미 버려져 있었다.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집주인은 이현숙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혼자 살았으나 5년 전에 실종되었다고 한다.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웃들은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 했고 그 후 어머니와 아들 모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현숙, 노숙자 여인의 이름과 같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다. 민우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집은 작은 언덕 뒤에 숨겨져 있었다. 목재는 이미 썩고 함석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지만 여전히 옛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들어가자 이상한 느낌이 전신을 감쌌다. 마치 누군가의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작은 방에서 그는 오래된 양철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몇 가지 아이 물건들, 낡은 소년용 스웨터, 귀가 찢어진 봉제 인형, 그리고 반쪽짜리 빨간색 팔찌가 있었다. 팔찌는 준서가 차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다. 그의 온몸이 차가워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물건을 기억의 파편처럼 조심스럽게 들었다. 그는 팔찌를 가지고 돌아와 준서의 것과 비교했다. 두 개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검사가 필요 없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가 정확한 집을 그리고 들깨 냄새를 기억하고 반쪽 팔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먼 산촌에 숨겨진 나머지 반쪽과 일치한다는 것은 진짜 기억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DNA 결과는 모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온 것일까? 이제 민우는 단순한 실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신원 도용, 위조된 서류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받았다. 민우 씨 맞으세요? 저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4년 전 봉화보육원에서 근무했던 의료 직원이에요.
당시에는 퇴직했었지만 최근에 인터넷에서 당신 소식을 보고 옛 일이 생각났어요.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와서 맡겼어요. 당시 아이는 열이 있었고 입에선 엄마 연숙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여자는 가족처럼 보이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민우는 굳어버렸다. 이연숙의 아이를 데려간 낯선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모자를 갈라놓았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민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추가 정보를 전했다. 방금 알아냈는데 이연숙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4년 전에 잘못 사망 신고된 기록이 있어. 이유는 실종되어 아무도 찾지 않아서 지역에서 사망 신고를 했어. 하지만 시신도 없고 법의학적 확인서도 없어. 이상하지 않아?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당혹감만이 아니라 분노도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어머니를 실종시켰고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했다. 그리고 아마도 준서는 납치되어 신원이 바뀌고 과거가 감춰진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DNA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민우는 준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조차 믿지 못하는 채 세상 한가운데서 조용히 살아가는 여인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여정은 단지 한 아이에게 어머니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잊어버린 한 사람에게 신원을 돌려주는 여정이었다. 민우는 강원도에서 온전한 빨간 팔찌를 들고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 분노, 불안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한 번도 이렇게 얼음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었다. 표면에는 한 번의 포옹, 아이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신분도요, 실종, 기만의 미로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4년 전 준서를 입양했던 봉화 보육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책임자는 나이든 수녀였고 꽤 우호적이었으나 그가 오래된 기록을 언급하자 그녀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다. 그 케이스는 약간 특이했어요. 사실 아이가 왔을 때 신원을 확인할 사람이 없었고 출생증명서도 없었어요. 저희는 버려진 아이 임시 보호 절차를 따랐고 보육시설로 이관했어요. 당신이 입양하러 왔을 때 서류는 관청의 승인으로 이미 합법적이었어요. 당시 누가 아이를 받았나요? 확인해 볼게요. 수녀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오래된 서류 묶음을 꺼냈다. 잠시 후 그녀는 접수자 부분의 글자를 가리켰다. 조은정, 자원봉사자. 은정 씨는 짧은 기간 동안 여기서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수녀는 서류를 보다가 덧붙였다. 당시 그녀는 사찰 앞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데려온 후 바로 떠났어요. 조은정,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 민우는 모든 서류, 특히 은정의 서명이 있는 접수 양식의 사본을 요청했고 즉시 그녀의 행방을 찾도록 지시했다.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다. 조은정은 이현숙의 옛집 근처 양구군 병원에서 간호실습생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불명확한 사건 이후 그녀는 갑자기 사직하고 서울로 이사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났던 여자, 아마도 그녀가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데려간 사람일지도 모른다. 민우는 은정의 현재 주소를 찾도록 했다. 오래된 인맥을 통해 그는 마침내 통인시장 근처 작은 골목에 있는 임대방을 찾아냈다. 그날 오후 그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했다. 문을 연 것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단순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고생한 흔적이 있었다. 그를 보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누굴 찾으세요? 조은정 씨신가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빨간 팔찌 반쪽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바로 그 순간 은정의 얼굴색이 변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목을 조른 것처럼 손이 떨리고 눈이 흔들리며 반 발자국 물러섰다.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현숙이라는 이름은 아시겠군요? 은정은 셔츠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잠시 후 그녀는 민우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얼굴을 돌렸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는 관련 없어요. 관련 없다고요? 당신은 강원도에서 서울의 보육원으로 아이를 데려왔고 주워왔다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를 친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 아닌가요? 전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도 납치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마치 벽에 몰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모든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당시 저는 지역의료원에서 간호실습생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던 밤, 누군가가 사고를 당한 여성을 응급실로 데려왔어요.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의식이 없었으며 신분증도 없었고 어린 아들만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두 모자를 돌봤어요. 아이는 엄마 연숙이라고 불렀고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당시 병원은 너무 붐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그녀가 유랑민이라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 후 그녀는 의식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자신의 아이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경영진은 보증인이 없으면 둘 다 복지시설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모자가 헤어질 것을 알았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아이를 데려가 경상북도에 있는 제 시어머니 댁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이 입양한 아이라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제가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가서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웠어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은정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옳고 그름 사이에서 때로는 단 한 번의 성급한 선택만이 갈라놓는다. 하지만 침묵의 대가는 한 아이가 어머니를 잃고 한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살아가며 한 양부가 한 번도 진실이 아니었던 이야기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었다. 민우가 그녀의 집을 떠날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손에 들린 빨간 팔찌에 희미하게 비쳤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의 상징이 아니라 5년 동안 감춰진 비극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민우는 이제 준서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그의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럽더라도 아이가 결코 잊지 않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민우가 두 번째 DNA 검사 결과를 손에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전처럼 두근거리는 감정이 아니라 곧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감했던 진실 앞에서 차분했다. 얇은 종이가 책상 조명 아래 펼쳐졌고 그의 눈은 빠르게 결론 부분을 향해 움직이다가 굵은 글씨의 한 줄에서 오랫동안 멈췄다. 모자 간 혈연 관계 일치도 99.99%.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몇 초 동안 정지된 것 같았다. 놀라움도 경악도 아닌 쓸쓸한 안도감이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떠돌이 여인, 사회가 이름 없는 자, 미친 자, 해롭지 않은 구걸자로 여겼던 그 여인이 바로 그가 4년 동안 사랑해온 아이의 친모였다. 더 괴로운 것은 진실이 단지 작은 실수 때문에 묻힐 뻔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첫 번째 검사를 떠올렸다. 당시 그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의 비서가 이현숙이 의료센터에서 잠든 동안 조용히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했고 모든 것이 서둘러 진행되었다. 간단할 것 같았다. 하지만 두 번째 결과가 나온 후 그는 의료센터의 내부 CCTV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다시 확인했다. 그때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을 발견했다. 그날 밤 이현숙은 방 청소를 위해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민우의 비서는 늦게 도착하여 상황을 몰랐다. 그가 옛 방에 들어갔을 때 병상 근처에 걸린 재킷을 보았고 이현숙의 것이라 생각하여 그 재킷 칼라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채취해 검사를 위해 가져갔다. 하지만 그 재킷은 이현숙의 것이 아니라 전날 들어온 다른 노숙자의 것이었다. 첫 번째 검사는 잘못된 사람의 머리카락 샘플을 기반으로 했고 그것은 거의 아이의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신성한 모자 관계의 끈을 끊을 뻔했다. 이제 민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이해했다. 만약 그날 그가 차가운 수치와 감정 없는 종이를 완전히 믿었다면, 만약 아이 자신의 감정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스스로 모자를 영원히 갈라놓았을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이현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아침 그는 이현숙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요양원으로 갔다. 그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지난주에 민우가 보낸 작은 화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민우는 장황하게 말하지 않고 그저 그녀 앞에 종이를 내밀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확인 문구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소리 없이. 한참 후에야 그녀는 작게 물었다. 제가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만날 뿐만 아니라 만약 준서가 원한다면 저는 모자가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울 겁니다. 이현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억눌린 울음이 아니라 사고, 부서진 기억, 그리고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회에 의해 빼앗긴 세월의 모든 눈물을 쏟아내는 듯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그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민우의 저택 앞에 멈춰섰다. 셔츠를 입은 두 남자가 사회복지과 배지를 달고 엄격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저희는 정준서라는 아이의 신원 사칭에 관한 익명의 고발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입양 서류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임시로 후견인 서류를 압수하고 조사를 위해 양육권 중지를 요청합니다. 민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침착함을 되찾고 물었다. 누가 고발했습니까? 그들은 침묵하며 익명의 고발장 사본만 내밀었다. 하지만 민우가 주목한 것은 고발장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는 점이다. 준서의 본명, 이현숙의 진짜 이름, 그녀가 실종된 시기, 심지어 그녀가 양구군 의료원에서 기억을 잃은 환자였다는 세부 사항까지 언급했다. 그렇게 세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조은정. 즉시 민우는 사람을 시켜 다시 조사하도록 했고 이번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조은정에게는 화영이란 언니가 있었고 그녀는 2년 전 문을 닫은 사설 진료소의 회계사였다. 그 진료소는 불법 입양 중개 의혹이 있는 곳들 중 하나였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그곳을 통해 입양된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민우는 준서가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라 의도적인 신원 도용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이 점점 드러나자 누군가가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그것을 막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우는 준서를 외곽에 있는 가족 소유의 안전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곳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동시에 그는 후견인 권리를 보호하고 다가올 법적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는 이제부터 상황이 더 이상 단순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아이를 친모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존재해온 시스템과 마주해야 했다. 그 시스템에서는 진실이 종종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민우는 그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현숙은 민우가 지원하는 작은 요양원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준서는 사회복지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민우가 안전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모든 조건이 비밀로 유지되었고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알지 못했다. 단지 세 사람만 알고 있었다. 민우, 이현숙, 그리고 떠돌이 여인을 엄마라는 거룩한 두 글자로 부른 아이. 그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렸지만 입에 대기도 전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의 사업 경험으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는 이렇게 긴장된 적이 없었다. 단지 한 번의 만남, 5년 동안 중단된 만남이었다. 그는 준서에게 옷을 입히고 아이의 칼라를 정리한 뒤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날 거야. 지난번에 길에서 만난 그 여자분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갑자기 빛났다. 맞아, 엄마라고 했지. 오늘 아빠가 너의 진짜 엄마를 만나게 해줄 거야. 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팔을 뻗어 민우를 안았다. 꽉 껴안았다. 민우는 아이의 떨리는 숨결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에 그의 목이 베었다. 그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양부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차는 조용히 요양원을 향해 달렸다. 이른 아침 바람이 은행나무를 통해 불어왔고 첫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민우는 갑자기 모든 것이 매우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 평화로움 뒤에 숨겨진 소용돌이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차가 도착하자 그는 먼저 내렸다. 하지만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멈췄다. 요양원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그는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통화 중. 불안감이 그의 마음에 불처럼 번졌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문을 치며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근처에서 커피를 파는 사람이 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침 일찍 차가 와서 할머니를 데려갔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슨 서류를 보여주며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게 보였어요. 민우는 얼어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도시 주변의 모든 의료시설에 전화를 걸었다. 어느 곳에도 이현숙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사람은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는 업계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현숙과 일치하는 노년 여성이 빈딘에 있는 사설 요양시설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신질환으로 행동 능력이 상실된 환자로 이송됐다고 해.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그는 변호사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시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원은 말했다.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민우가 모든 서류, 법적 후견인 증명서, 심지어 이현숙이 준서의 어머니임을 증명하는 DNA 검사 결과까지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간단히 말했다. 이 파일은 철회되었고 새 보증인은 조은정 씨입니다. 은정? 또 그녀군요. 민우는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은정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옛 신분 도용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현숙은 그녀가 너무 늦기 전에 제거해야 할 유일한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제 민우에게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는 조사 기자인 친구에게 연락했다. 모든 파일, DNA 결과, 증언, 영상 증거가 공개되었다. 단 24시간 만에 소셜미디어는 불에 기름을 붓듯 이야기를 퍼뜨렸다. 신분이 바뀐 아이, 이유 없이 감금된 기억상실 어머니, 자신의 피가 아니지만 이미 살과 뼈가 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딱딱한 시스템과 맞서는 양부, 여론의 압력으로 당국이 개입하게 되었다. 조사팀이 요양시설로 파견되었고 다음 날 오후 이현숙은 자유를 얻었다. 차가 아파트에 도착하자 민우는 문을 열고 준서를 불렀다. 아이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뒤에 선 백발의 여인을 보자마자 손에서 연필을 떨어뜨리고 눈을 크게 떴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현숙이 다가왔다. 각 걸음은 마치 무언가 깨지기 쉬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천천히 내딛었다. 아이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멈추고 떨리는 두 손을 모았다. 엄마를 기억하니? 준서는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마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마른 팔로 아이를 안았다. 입술을 다물어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떨리다가 마침내 무너졌다. 민우는 뒤에 서 있었고 어느새 그의 눈도 빨갛게 변해 있었다. 만남은 이루어졌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민우는 비록 모자가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매우 길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관련된 사람들, 저 뒤에서 신분 도용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멈춘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빼앗길 것이다. 그가 침묵한다면 더 많은 어머니들이 소위 행동 능력 상실이라는 이름으로 감금될 것이다. 단지 그들이 다른 이들의 게임에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기 때문에. 민우는 모든 것을 겪은 후 한 가지를 이해했다. 때때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조은정은 도망치지 않았다. 기자들이 그녀의 옛방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이사했지만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녀가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서류도 없고 명확한 기록도 없고 은행 계좌도 없고 소셜미디어도 없어서 민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민우는 차에서 내려 작은 골목에 위치한 낡은 집 앞에 섰다. 공기 중의 습기, 황혼의 희미한 빛이 모든 것을 바른 사진처럼 보이게 했다. 은정은 빨래를 하고 있었다. 한쪽이 깨진 오래된 플라스틱 대야에 손을 담그고 천천히 빨래를 문지르며 얼굴은 침착했다. 민우를 보자 그녀는 일어서 손을 셔츠에 닦았고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은 집 옆 돌벤치에 앉았다. 바람은 없었고 단지 어디선가 새는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에야 은정이 입을 열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을 잃을 테지만 숨기면 아마도 한 어머니를 죽이고 한 아이의 어린 시절을 빼앗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마치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손을 모았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일을 했어요. 단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은정은 민우와 처음 만났을 때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4년 전 저는 지방의료원에서 간호실습생이었어요. 급여는 없고 단지 하루 특기 식사와 약국방에서의 숙소만 있었죠. 저희 가족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저는 언니 화영과 함께 살았는데 그녀도 개인의원의 회계사로 저와 다를 바 없이 힘들게 살았죠.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한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데려왔어요. 그녀는 신분증이 없었고 의식이 없었어요. 동시에 3살쯤 된 남자아이가 함께 왔어요. 사람들은 모자라고 했죠. 저는 그녀를 며칠간 돌봤고 그녀가 의식을 찾았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가족도 없고 단지 계속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만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어요. 그때 제 상관은 둘 다 복지시설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그곳에 가면 헤어질 테고 어머니는 치료를 받고 아이는 후견인이 없으면 보육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찢어진 귀를 가진 봉제 인형을 안고 밤에 훌쩍이며 울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그때 무언가를 한다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집에 데려갔더니 언니가 화를 냈어요. 불법이라고 했죠. 하지만 며칠 후 언니가 제안을 했어요. 누군가 입양할 아이가 필요하다고요.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래?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몰래 아이를 데리고 외곽의 보육원으로 데려갔어요. 절 앞에서 발견했다고 거짓말했고 신원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났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3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줄은 몰랐어요. 몇 년 후? 저는 우연히 뉴스에서 그 아이의 사진을 봤어요. 독신 젊은 재벌이 남자아이를 입양했다는 기사였어요. 저는 즉시 그를 알아봤어요. 제가 접수 서류에 임시로 준호라고 이름 붙였던 그 아이였어요. 저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기뻤던 건 적어도 그가 제대로 된 삶,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두려웠던 건 만약 누군가 거꾸로 조사하거나 누군가 기억해낸다면 저는 아이 신분을 바꾼 사람, 납치 공범으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죠. 저는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도 없고 공식 기록도 없고 언니와의 모든 연락도 피했어요. 그저 모든 일이 잊혀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 옛날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리를 떠돌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저는 겁에 질렸어요. 당신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다시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녀를 요양시설로 보내는 서류에 서명하고 정신 이상 확인서를 꾸며냈어요. 그녀가 다시 한번 사라지길 바랐던 거죠. 제 생각에는 오래된 실수를 다른 실수로 바로잡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만약 그 대가가 한 사람의 인생이라면 어떤 실수도 용서받을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은정은 격렬하게 울지 않았지만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려 그녀의 손바닥에 떨어졌다. 마치 판사가 필요 없는 자백문에 찍힌 조용한 마침표 같았다. 민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물었다. 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하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라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그날 민우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은정의 모든 고백을 녹음한 채 떠났다.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언젠가 법원이 이현숙과 그녀의 아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면 민우에게 은정은 더 이상 두려운 이름이 아니었다. 그저 너무 멀리 길을 잃고 이제 돌아오는 길을 찾으려 배우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수많은 날의 뛰어다님, 투쟁, 고뇌, 깨달음 끝에
마침내 민우가 이현숙 모자의 임시 거처로 마련한 작은 집, 조용한 연못 옆에 위치한 그곳에서 첫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서의 웃음이었다.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현숙을 엄마라고 불렀다. 더 이상 망설임도 혼란도 없었다. 아이는 그녀를 안고 마치 긴 꿈에서 길을 잃은 후 오래된 담요를 찾은 작은 고양이처럼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한때 길가에 웅크린 채 자동차 소리에 움찔하고 이름 없고 가족 없고 기억 없는 도시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던 이현숙은 이제 천천히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이를 재우는 방법을 기억했다. 심지어 3살 때 잠들기 전에 어머니의 뺨에 작은 손등을 대는 아이의 작은 습관까지 기억했다. 민우는 창가에서 모자를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부겐빌레아 화단을 통해 비스듬히 비쳐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이 평범함을 얻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을 견뎌야 했는지 알고 있었다. 서류가 업데이트되었다. 법원은 이현숙과 준서 사이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아이에게 본명인 정준호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민우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러 차례의 대화와 세 사람 사이의 눈물, 침묵의 순간들 후에 그들은 한 가지에 합의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는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 명은 그를 낳았고 한 명은 그를 키웠다. 민우는 공식 후견인 자격을 이현숙에게 양도했지만 공동 후견인 자격은 유지했다.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단지 혈연으로만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삶은 동화처럼 쉽지 않았다. 이현숙은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랜 노숙 생활, 서류 없음, 은행 계좌 없음, 펜을 들고 서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모두가 빠르게 걷고 많이 말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보다 화면을 더 많이 터치하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버스 타는 법을 다시 배우기 위해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했다. 준호는 학교에서 이름을 바꿔야 했다. 친구들은 물었다. 왜 내 이름이 전처럼 아빠랑 닮지 않아? 왜 가정부 대신 엄마가 널 데리러 오는 거야? 아이는 침묵만 지켰고 밤에 혼자 베개를 안고 울었다. 민우는 상처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치유 과정에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현숙이 서툴게 국을 엎질렀다. 그녀는 당황해하며 사과하고 어색하게 식탁을 깠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준호는 잠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 수건을 가져와 조용히 어머니를 도왔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혀를 차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민우 아빠도 노트북 키보드에 커피를 쏟은 적 있어요. 온 식탁이 웃음을 터뜨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매주 장을 보러 가기 시작했다.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배웠다. 수박 고르는 법, 버스 노선도 검색하는 법, 설날 떡국 만드는 법. 이현숙은 어머니 노릇을 다시 배웠다. 민우는 한 발짝 물러서는 법을 배웠다.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할 공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준호, 이제 7살이 된 아이는 엄마라는 두 글자를 분명하게 떨림 없이, 혼동의 두려움 없이 부르는 법을 알게 되었다. 민우는 다시 한번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사업 초기부터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는 급하게 공책에 적었다. 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양아버지나 친어머니란 정의로 묶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세월과 눈물, 그리고 늦은 보험을 통해 느껴져야 한다. 우리 세 사람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지만 아마도 가장 진정한 의미의 가족일 것이다. 창문 너머로 노란 햇살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한 어머니가 조용히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고 한 아이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창문 뒤에 서서 식어가는 커피를 들고 아주 작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은 인생에서 승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가족애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운명을 이겼다. 서울 강남의 대저택 안뜰에는 희고 검은 조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장엄한 장례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최정원 회장의 아내 박소연 여사의 영정 앞에 머리를 숙였다. 최정원 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 정원그룹의 회장으로
50대의 나이에 여전히 강인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소연 여사님은 항상 베풀물 실천하셨고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추도사가 한창일 때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장례식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허름한 차림새의 그 소년은 상주들과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영정 앞까지 달려갔다. 안 돼요. 박소연 여사님을 이렇게 묻으면 안 돼요. 소년이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그분은 아직 편히 쉬실 수 없어요. 그분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이 있다고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은 경악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최정원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애가 누구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최정원이 집사 김도현에게 물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외쳤다. 제발요. 아직 묻지 마세요. 박소연 여사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편히 쉬지 못하고 계세요. 2명의 경호원이 달려와 소년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소년은 최정원을 향해 간절히 외쳤다. 회장님, 당신이 박소연 여사님의 남편이시죠? 그분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미친 아이인가 봐, 누가 시킨 거겠지 같은 수군거림이 들렸다. 김도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회장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정원 회장은 소년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몇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가 누구냐? 내 아내의 장례식을 방해할 만큼 중요한 일이 뭐지?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박소연 여사님이 도와주시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최정원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소년의 말에 어떤 기억이 떠오른 듯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저 아이를 내보내라. 민주는 끌려나가면서도 외쳤다. 박소연 여사님이 이루지 못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그분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 문이 닫히고 소년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말은 참석자들의 마음속에 희미한 의문을 남겼다. 특히 최정원 회장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흐릿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최정원 회장은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의 소동은 일단 수습되었지만 그 소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박소연 여사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사고 조사는 단순한 미끄러짐 사고로 결론 지어졌지만 지금 와서 그 소년이 무슨 약속에 대해 말한 것일까? 김도연이 노크 후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어제 그 소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서울 외곽의 가난한 동네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병으로 사망했고 아버지는 어릴 때 가출했다고 합니다. 최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내 아내와 그 가족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가?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예전 기록을 찾아보니 5년 전쯤 박소연 여사님께서 강원도 시골 마을에 기부 활동을 하셨을 때 만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여사님의 자선 기록에 강민주라는 임산부에게 의료 지원을 약속했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정원의 눈이 커졌다. 그때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는 아내가 자선 활동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을 항상 못마땅해 했었다. 특히 그 시기에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아내에게 불필요한 자선 활동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었다. 그래, 기억난다. 내가 반대했었지. 최정원은 창밖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아내가 무슨 병에 걸린 임산부를 도와주겠다고 했었는데 내가 그런 불투명한 일에 돈을 쓰지 말라고 했었어. 김도연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그 소년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정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데려와. 그날 저녁, 강민주는 김도현의 안내로 최정원 회장의 저택 뒷문을 통해 들어왔다. 소년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작은 서재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최정원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최정원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래서 내 어머니와 내 아내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는 거지? 최정원이 물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박소연 여사님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써 있어요. 어머니는 임신 중에 심각한 병에 걸리셨고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박소연 여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최정원은 그 편지를 받아 읽었다. 희미한 글씨로 쓰여진 그 편지에는 박소연 여사님이 서울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분이 꼭 돌아오실 거라 믿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박소연 여사님이 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여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고 이제는 그 이유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최정원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아내의 선행을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소연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반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최정원은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내가 아내에게 그런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었다. 기업에 위기가 있을 때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했기 때문이야. 민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럼 박소연 여사님은 정말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을 거야. 내 아내는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했어. 내가 막지 않았다면. 그의 말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의미를 이해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 민준은 한때 화가 났지만 최정원의 얼굴에 드러난 후회와 고통을 보며 조금 누그러들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박소연 여사님의 영혼이 편히 쉬셨으면 해서요. 최정원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박소연 여사님이 하시려던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그분의 뜻이었을 거예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아내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내 할머니와 너를 돕고 싶구나. 민준이 얼굴을 들었다. 저희를 도와주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최정원은 이 어린 소년의 기품에 감동했다. 그는 김도현에게 민준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다. 민준이 떠난 후 최정원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시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미안하다. 내가 내 뜻을 가로막았구나.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어가겠다. 이틀 후 박소연 여사의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이 진행되었다. 최정원 회장은 예정대로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자선활동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았다. 그 중에서 강원도 의료지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건의 의료지원 계획이 있었고 그 중에는 강민주, 27세, 임신 7개월, 심장질환이라고 적힌 문서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소연의 필체로 최정원과 상해 후 진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페이지는 찢겨 있었다. 최정원은 의아했다.
왜 나머지 페이지가 없는 것일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의 개인 금고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 봉투에는 강민주님께라고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강민주님, 제가 약속드렸던 치료 지원을 바로 실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남편이 현재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건강 유지에 신경 쓰시고 급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편지는 끝맺음이 없었다. 아마도 보내기 전에 작성이 중단된 것 같았다. 최정원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내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그의 반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최정원은 김도연과 함께 아내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도연 씨, 아내가 남긴 자선 활동 기록을 모두 찾아봐요. 특히 강민주 씨 관련 내용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이런 오래된 일을 파헤치시는 겁니까? 최정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미완성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소년 민준이가 말한 것처럼 내 아내는 편히 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소연 여사의 보험 담당자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부인의 사고와 관련해서요. 최정원은 의아해하며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인가요? 보험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사님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CCTV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경찰 보고서에는 도로 상태가 원인이라고만 되어 있고 자세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도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최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험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 사고 조사가 너무 성급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내의 사고가 단순한 미끄러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소연이 사고 전날 밤 어디론가 가야 한다며 비밀스럽게 행동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 보험 담당자가 떠난 후 최정원은 김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우리 아내의 사고를 다시 조사해야겠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보여. 김도연은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자. 공식적인 조사는 너무 눈에 띄일 수 있어. 그리고 민준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살았던 강원도 마을도 방문해야겠어.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최정원 회장과 김도연은 강민준을 찾아 그의 집을 방문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민준과 그의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할머니는 당황해하며 말했다. 최정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민준이와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강원도에 함께 가졌으면 해요. 민준이 어머니가 살았던 마을에요.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런 곳에 가려고 하세요? 최정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내 아내의 사고에 의문점이 생겼어. 그리고 그것이 내 어머니와의 약속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민주는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야 해, 민준아. 하지만 진실을 알 필요는 있어. 그렇게 해서 최정원, 김도현, 그리고 강민주는 함께 강원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은 서울과는 다른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푸른 산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다. 최정원의 고급 세단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머니가 계셨던 곳이에요. 저는 어릴 때 몇 번 와봤어요. 최정원과 김도연도 차에서 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기 민준이 아니냐? 한 노인이 말했다. 많이 컸구나. 그런데 저 양복 입은 사람들은 누구지?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이분은 최정원 회장님이세요. 박소연 여사님의 남편이시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아, 그 부유한 여자분의 남편이구나. 몇 년 전에 민주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최정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이곳에서 했던 약속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죽음과 관련해서도요.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민주의 친구였어요. 박소연 여사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민주의 상태를 보시고 매우 걱정하셨어요. 서울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최정원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 후에 다시 오셨나요? 제 아내가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개월 후에 다시 오셨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라뇨? 그때 여사님이 오셨을 때 검은 차를 타고 온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사님과 말다툼을 했고 결국 여사님은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다시 오지 않으셨죠. 최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남자들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잘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 여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최정원과 김도연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질문했고 마침내 민준의 어머니가 묻힌 묘지를 방문했다. 작은 산 중턱에 위치한 묘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민준은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최정원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묵념을 올렸다. 죄송합니다. 강민주 씨, 제가 아내를 막아서 당신을 도울 수 없게 했습니다. 그때 묘지 관리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박소연 여사의 남편이시군요. 최정원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죠?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박소연 여사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셨을 때 뵈었습니다. 여사님은 민주의 묘에 헌화하시려고 했는데 두 남자가 나타나 여사님을 막았죠.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라고 경고하던데요. 최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 일이죠? 약 6개월 전이요.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죠. 최정원과 김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박소연은 죽기 직전에도 이곳을 방문해 민주를 추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고 방해했다. 그 남자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최정원이 급히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을 잘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사님은 그들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시더군요. 민준이 불안한 눈빛으로 최정원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누군가가 박소연 여사님을 감시한 거죠? 최정원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고 말 거야. 그들이 묘지를 떠나려 할 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사님이 떠나실 때 들었어요. 꼭 다시 올 거야. 그 아이를 찾아내서 도와주겠어라고 중얼거리시더군요. 최정원의 눈이 커졌다. 그 아이라면 민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여사님은 민주의 아들을 찾고 계셨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소연 여사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막았고 결국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의 작은 여관에 묵었다. 최정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차 안에서 최정원은 김도현에게 말했다. 도현 씨, 사설 탐정을 고용해요. 최고의 실력자로요. 내 아내의 사망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겠어.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서연 탐정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어머니와 박소연 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깊게 얽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박소연 여사의 죽음에도 미스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최정원 일행은 바로 정서연 탐정을 만났다. 정서연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로 전직 형사 출신이었다. 그는 최정원의 집무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박소연 여사의 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서연이 노트북을 펴며 말했다. 경찰 보고서는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워 차량 통제가 불가능했다는 결론이죠.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최정원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의문점인가요? 첫째,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둘째, 사고 현장 근처의 CCTV가 모두 고장 상태였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목격자 진술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김도연이 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다. 정서연이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현장 주변을 조사해보니 한 주유소 직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고 직전 검은색 세단이 박소연 여사의 차를 뒤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검은색 세단이라고요? 네, 그리고 사고 직후 그 차는 급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주유소 CCTV에 일부 포착되었지만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정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본 검은 차와 연관이 있을까요?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놀란 표정으로 최정원에게 말했다. 회장님, 박소연 여사의 휴대폰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모두의 시선이 김도현에게 집중되었다. 어디서 발견된 거지? 최정원이 물었다.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은 손상되었지만 데이터 복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원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휴대폰을 가져와요. 그리고 최고의 데이터 복구 전문가를 불러줘요. 그날 저녁 박소연의 휴대폰이 최정원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그는 복구된 데이터를 최정원에게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최정원은 화면을 살펴보았다. 사고 당일 박소연은 익명의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다. 강민준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약속한 장소에서 만납시다. 최정원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를 찾았다고? 아내는 민준이를 찾고 있었던 거야. 또 다른 메시지도 있었다. 조심하세요.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아내는 누군가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민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말했다. 마지막 통화는 사고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번호는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최정원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민준아, 내가 위험할 수 있어. 아내가 너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원치 않았던 것 같아.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김도연이 갑자기 말했다. 회장님, 혹시 정원그룹의 내부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자선 활동을 재개하려 했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최정원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정원그룹 내에는 박소연의 자선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부사장 이태준은 항상 회사 자금이 자선 활동에 쓰이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태준. 최정원이 중얼거렸다. 그가 이 일에 관여했을까? 정서연 탐정이 끄덕였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태준 부사장의 동향과 사고, 당일의 행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최정원은 민준에게 자신의 집에서 머물 것을 권했다. 내 안전이 염려돼. 이 집에는 경비가 철저해. 할머니께도 연락드려서 걱정하지 않게 할게. 민준은 망설였지만 할머니와 통화한 후 동의했다. 그는 최정원의 저택에서 게스트룸에 머물게 되었다. 한편 최정원은 집무실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소연아, 누가 너를 해치려 했던 거지?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정원이 받았다. 무거운 침묵 후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십시오, 회장님.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최정원은 놀라 숨을 멈췄다. 당신은 누구요?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경고합니다. 그 소년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부인의 죽음은 사고였다고 생각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최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내려놓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와 민준을 감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정원은 정서연 탐정과 김도연을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어젯밤 있었던 협박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확실합니다. 정서연이 말했다. 박소연 여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해치려 했고, 지금은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 씨, 오늘 이태준 부사장을 만나고 싶어요. 비공식적으로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약속을 잡겠습니다. 민주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는 어젯밤 일에 대해 듣고 놀랐다. 저 때문에 위험해지신 거 아닌가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정원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야, 민준아. 이건 내 아내와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넘어선 더 큰 무언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야. 그날 오후, 최정원은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태준 부사장을 만났다. 이태준은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최정원이 갑자기 만남을 요청한 것에 놀란 것 같았다.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태준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최정원은 직접적으로 물었다. 태준 씨, 내 아내가 생전에 자선 활동을 재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사님의 자선 활동은 항상 존경했습니다만 회사 자금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했었죠. 그리고 내 아내가 강원도의 한 가족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은요. 이태준은 눈을 깜빡였다.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정원은 이태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아내의 사고 당일 태준 씨는 어디에 있었나요?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단순한 질문일 뿐입니다. 이태준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검은색 세단들은 어디에 있나요? 특히 임원용 차량들이요. 이태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모두 회사 주차장에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최정원은 카페를 나와 기다리고 있던 김도현에게 말했다. 그는 뭔가 숨기고 있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서연 씨에게 이태준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때 최정원의 전화가 울렸다. 정서현이었다. 회장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 CCTV를 확보했는데 흐릿하지만 박소연 여사의 차를 뒤따르는 검은색 세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의 일부가 보입니다. 정원그룹 소유의 차량입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휩싸였다. 누가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 그 차에서 누군가 내려 박소연 여사의 차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최정원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내 아내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고요? 천천히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해보니 그 차량은 주로 이태준 부사장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이태준, 그가 정말 아내의 죽음에 관여한 것일까? 하지만 왜? 단순히 자선 활동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 정서연 씨, 경찰에 알려야 할까요? 아직은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태준 부사장이 정말 관련되어 있다면 그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민준이의 안전도 신경 써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최정원은 정원에서 쉬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소녀는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기 정원이 참 아름답네요. 민준이 최정원을 보고 말했다. 박소연 여사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최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소연이는 이 정원을 매우 사랑했어. 특히 저 백합들을 가장 좋아했지. 민준은 잠시 침묵한 후 물었다. 진실을 찾으셨나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저도 박소연 여사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요. 최정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김도연이 급히 뛰어왔다. 회장님, 이태준 부사장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요. 최정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망치려는 거군.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자 겁을 먹은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정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공항으로 가자. 그를 놓치면 안 돼. 인천국제공항은 저녁 시간 여행객들로 붐볐다. 최정원, 김도현, 그리고 정서연 탐정은 급히 공항에 도착했다. 민주는 안전을 위해 최정원의 집에 남겨두었다. 이태준의 비행기는 9시 출발입니다. 김도연이 말했다.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들은 출국장을 향해 서둘러 이동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태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때 정서연이 이태준을 발견했다. 저기 있습니다. VIP 라운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정원은 빠르게 움직여 이태준이 라운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를 붙잡았다. 태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태준은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해외 출장이라고? 왜 갑자기 떠나는 거죠? 이태준은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급한 비즈니스가 생겼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을 텐데요. 최정원은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자 도망치려는 거군요. 내 아내의 사고에 당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서연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는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차가 박소연 여사의 차를 뒤따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태준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최정원은 이태준의 팔을 꽉 잡았다. 내 아내를 죽인 건 당신이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공항 내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이태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았다.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최정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제 차가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 비서 강현우가 운전했습니다. 왜요? 내 아내를 왜 미행했던 겁니까? 이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사님이 회사 내부 문제를 조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횡령이라고요? 네, 자선기금으로 지정된 돈의 일부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아내를 미행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사님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우가 과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여사님을 위협하려 했을 뿐인데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최정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위협하려 했다고요?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정말 사고였습니다. 회장님, 강현우가 단순히 위협하려고 여사님의 차를 뒤따르다가 너무 가까이 접근했고 여사님의 차가 도로를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강현우는 패닉 상태에 빠져 도망쳤고 나중에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은폐했군요. 이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횡령 사건이 드러나면 저와 강현우는 물론 회사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정서연이 물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박소연 여사를 방해한 사람들도 당신이 보낸 건가요?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이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결국 횡령 사건까지 연결될까 걱정했습니다. 여사님이 강원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강현우를 보냈습니다. 최정원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 아내는 단지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 때문에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어요. 이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최정원은 김도현과 정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연락하세요. 이태준과 강현우를 체포해야 합니다. 이태준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제발 회사를 생각해 주십시오. 최정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아내의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현우는 어디 있죠? 이태준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3일 전에요. 정서연이 이태준의 여권을 가져갔다.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해 이태준을 체포했다. 최정원은 경찰서에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 박소연의 죽음, 횡령 사건,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그날 늦은 밤, 최정원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요?
민준이 물었다. 최정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민준 옆에 앉았다. 이태준이 체포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단다. 최정원은 민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박소연이 회사의 횡령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그녀가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찾으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박소연 여사님은 끝까지 저희를 도우려 하셨던 거네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 했단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어. 민준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현우를 찾기 위한 국제 수배가 내려졌어. 그리고 회사의 횡령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아내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할 거란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최정원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나에게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민준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2달 후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는 박소연 자선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태준은 살인방조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강현우는 여전히 국제 수배 중이었다. 최정원 회장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 박소연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썼죠. 하지만 저는 그런 그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최정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재단은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유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며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유료 서비스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정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단 아래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민준과 그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민준 군입니다. 그는 앞으로 박소연 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최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소식을 미리 듣지 못했다. 청중들이 민준을 향해 박수를 보냈고 그의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박소연 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제 아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최정원은 민준과 그의 할머니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민준아, 너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내가 내린 가장 쉬운 결정이었단다. 최정원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민준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저 진실을 찾아 나섰을 뿐이라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란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 아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야. 민준의 할머니가 최정원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주와 제 손자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셔서요. 최정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민준이가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도연이 다가왔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현우가 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최정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군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민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딘가에서 박소연 여사와 자신의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1년 후 박소연 재단은 강원도에 의료센터를 개설했다. 그곳은 민준의 어머니 강민주의 이름을 따서 민주의료센터라고 불렸다. 센터는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주는 서울의 좋은 학교에 다니며 주말마다 최정원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 민준의 할머니도 건강을 되찾아 이제는 의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강현우와 이태주는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횡령된 회사 자금은 모두 회수되어 자선 사업에 투입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최정원은 민준과 함께 박소연의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꽃다발을 놓고 묵념을 올렸다. 소연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최정원이 속삭였다.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우리가 대신 지켰단다. 그리고 내 죽음의 진실도 밝혀냈지.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민주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그는 그 편지를 박소연의 묘 앞에 놓았다. 박소연 여사님, 저희 어머니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항상 여사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이제 여사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최정원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평화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물었다. 회장님, 진실을 찾는 것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가요? 최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때로는 그렇단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는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어머니와 박소연 여사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란다. 최정원이 말했다.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내 어머니와 내 아내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야. 그들은 말없이 계속 걸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먼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비록 고통스러운 진실을 통과해야 했지만 이제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박소연과 강민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장례식장에 뛰어들어 진실을 외쳤던 용기 있는 소년 강민준.